심지어 강남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름 때마다 드러나고 있죠.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제2의 강남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여기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지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 시간 발로 뛰면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그 도시문헌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문학 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 문헌학이란 걸 해요. 네. 문헌학이라는 게 이렇게 글자가 있는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무게부터 네. 장평을 이렇게 하셨나 다 연구를 하면 의미가 나옵니다. 아. 근데 거기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맥락까지를 분석해내는 게 문헌학이고, 이 방법을 도시에 적용을 해서 건물, 길, 간판 이런 게 왜 이렇게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를 분석해내는 거를 도시문헌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 네.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오셨는데 저희 부유를 보시면서 보통은 국회의사당을 보시는데 바로 밤섬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밤섬에 대한 뭐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좀 있나요? 여의도 이런저런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밤섬이 다 보이면서 강북이 보이는 뷰는 처음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밤섬이 원래 사람이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살던 거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나요? 예전 지도 보면은 길도 다 표시돼 있고 마을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곳을 저렇게 강제적으로 무인도로 만들었는데 원래 밤섬 주민들은 추석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집단 성묘 배가 떠요. 그 들어가면 지금도 본인들 집에 이게 터가 나온대요. 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었다고. 그 저기서 그리고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황포도배라고 마포 같은데 새우젓 장수 그 타던 배가 저기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의도 저 국회의사당 있는 저기가 양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밤섬이 저기 율도동이라 부르는 동이었고 이렇게 한 덩어리였죠. 그랬다가 여의도 개발하면서 자재가 부족하니까 흙을 파내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저기 절벽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다이빙장으로 유명했어요, 강북에서. 근데 그거를 날려버리고 그 돌과 모래로 만든 게 여의도죠. 고수부지. 다시 이렇게 집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고 원래 같은 지역인데 저기 분들은 마포 상수 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집단 이주촌이 있고 그래서 강남과 강북으로 오가다가 여의도 개발하면서 강북이 돼버린 그런 지역이라 언젠가 이 여의도부터 강북까지 뷰를 같이 찍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이 뷰를 제대로 봤네요. 아유, 잘 나오셨습니다. 밤섬 그냥 질문 드렸는데 그냥 술술술술 그 유래가 나오네요. 자, 오늘 뭐 도시에 대한 유래를 정말 찐 전문가로 말씀해 주실 분을 정확하게 잘 모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도시 문헌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 한국 부동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경제 파트에서 일하시는 플레이어 분들이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신축 고층 아파트 집값이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 쓰신다는 느낌이 제가 봐도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머릿속에는 아파트가 떠오르실 텐데 흔히 강남이나 용산에 있는 성동에 있는 그런 신축 고층 아파트 말고 수많은 주거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집값이 어떻다라고 할 때 그 통계는 어디까지 과연 반영되는 것인가 라는 게 저는 늘 의문이고 통계나 경제는 결국 사회과학인데 이쪽은 연역적으로 이론을 세우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별 상황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강남 상구와 용산 일부 아파트가 집값이라는 통계에 들어오면은 이 통계 전체가 교란돼 버린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점점 이제 양극화 얘기 나오죠.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주거의 형태와 비주거 형태를 보아오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은 일단 제가 질문을 잘못했지만 그래도 네네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엄밀하게 있긴 얘기하면 하죠. 뭐 정말 저도 느끼기에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단독 다가구 빌라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비주거의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비주거인 빈이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도 어떤 아파트라는 이제 부동산 상품 자체가 금융화가 되면서 어떤 시세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머릿속에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정경과 언론계의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전국의 부동산에 투영하는 경향이 있죠.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강남과 용산에 있는 뭐 신축, 준시축의 아파트는 전체 재고 자산 대비 정말 뭐 1, 2% 그렇죠. 남짓인데 이게 전체 모든 집값의 어떤 대표성이 돼버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허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평 기준 뭐 3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안 사시는 분들에게는 금액이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박탈감을 느끼는 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강남 집값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하는 거는 여기에 거점을 둔 오피니언 리더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각 도시들에서 서울 부동산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 무수하게 만나고 다녀요. 얼마 전에 모 채널에 나갔다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둔촌 중고아파트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관심 없다고 경기도 사람들은. 그런가요? 직업의 질의학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적되는 건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기 활동 관역을 너무 과다대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지역 각 지역마다 포인트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인 금액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아파트들도 그렇게까지 지금 비싼데 이렇게 지금 반포나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아마 서울 수도권 직장인들의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정규직 직장인 모든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불평등성과 그 열망이라는 거라서 그 부분을 너무 과잉하게 비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공격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 경제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은 필요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재건축할 때 앞으로 압구정이든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이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끌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요망은 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거는 전 자본주의의 당연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아파트 개발의 시대가 된 이후부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주거 유형 중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급량이 아파트가 제일 많죠. 여러 현상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어떤 형태의 공업 국가들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편리한 공급 방식이기도 해요.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아파트가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특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예전 소련권이에요. 저는 러시아나 이쪽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쪽에 보면 구소련 시대에 수많은 집합주택이라는 게 많이 공급됐어요. 그게 아파트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책에도 실었지만 지난해 냈던 거기도 보면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헬싱키 교회가 전부 아파트고 그리고 당장 대표적으로 일본 한국 일기 신도시의 원형이 되는 타만 뉴타운 같은 거 전형적인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적인 특성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공업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국이 아파트 망국이니 걸 말하는 거는 틀린 지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땅이 비교적 좁은 나라에서 또는 밀집적으로 공업화를 이뤄낸 나라들에서는 나타난 현상인 거고 다른 나라도 이런 고밀 집적화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열광을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본 경우가 많이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살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본기 힐즈 같은 한국의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많이 넘어갔죠. 비교하면 다 똑같은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는 열망이 한국이 좀 너무 확 식어들었다. 60년대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열망이 컸거든요. 근데 일본은 꾸준했고 한국도 꾸준하다가 60년대 말에 잘 아시다시피 3대장 아파트 단지가 나오죠. 이촌동의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그리고 구반포 아파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리고 마침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너무나도 큰 수익을 내다 보니까 집으로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게 생기면서 단독주택이 확 죽었다가 요즘 살살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선 한국에서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라는 건 독특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선생님은 어떤 주거 형태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어느 주거 형태든 괜찮고 담배 냄새 안 들어오고 조용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단독주택이 답이냐? 수많은 단독주택도 답사를 하는데 보면은 쓰레기 무단 투거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남의 골목 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개토타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경비들이 존재하고 이 타운 안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오고 그 방식이 결국은 해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최상급의 부자분들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여전히 강북의 몇몇 개토시티들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니냐 또는 경기 남부의 몇몇 지역들 유엔 빌리지처럼 그렇죠, 어떤 그렇죠. 내부에는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고
그런데 사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생활 습관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또 사는 지역이기도 한 것 그게 상층 같더라고요. 계층인 거죠. 원래 상층 되면은 네. 남하고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한국은 이제 그 못 간 분들이 강남 3구에서 아파트에서 최대한 차로 지하 주차장 들어간 다음에 남과 안 만나는 형태로 이제 동선을 만들지만 정말 부자가 되면 그걸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이 만약에 미래를 조금 예측하시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자들 빼고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지금까지 좀 많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50대 50인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비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비중이. 아파트가 조금 올라갔죠. 네, 어떤 주거의 공급의 문제랑도 또 연관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건축가 지인들도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한국의 단독주택 공급 시장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화가 안 된 상태예요.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살 만큼 돈을 투자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다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적었다 보니까 산업화가 안 된 것도 있고 산업화가 안 돼서 상품이 안 좋다 보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해외의 단독주택 유명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스미토모 임업이라든지 그건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다 보니까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중에 젠더론을 투영하는데 남성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약간의 혐오감이 있어요. 결국은 사나이라면 단독주택이지 그 정원도 가꾸고 근데 여성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가 있습니다. 네, 편하니까 시설 일단 관리도 안 해도 되고. 편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단독주택은 근본적으로 안전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세기 전에 아파트 문화가 이촌동과 여의도와 반포에서 탄생하기 전에 언제나 집에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 전화를 받아야 됐고 누군가 집을 지켜야 됐어요. 대부분 그걸 여성이 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층 아파트의 공급은 여성 해방이었어요. 그 부분은 남성들이 놓치더라고요. 본인들은 늘 해방돼 있었으니까. 늘 여성한테 맡기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예전의 집들 형태는 부엌부터 거실까지의 동선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편하게 잡아준 게 아파트의 발전사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단차가 있었어요. 부엌에서부터 올라가는 옛날 부뚜막식으로. 근데 그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평평하게 잡아준 결과가 지금 아파트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보다 보면 지금 다른 주거 형태가 이걸 잡아줄 수 있느냐, 이 수요를 잡아줄 것이냐면 아니라 생각해요. 한 가정에서 주거 형태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어떤 개발론의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전통 어떤 그런 구옥이라든지 문화 유적을 좀 보존해야 된다. 도시 재생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 두 개 입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이런 말은 있죠. 도시재생은 천천히 하는 재개발이라고. 가장 최근 사례가 대전역 동쪽에 소재동이라고 일제 때 철도 관사촌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현재 불경기 때문에 좌절됐어요. 그 사이에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익선동처럼. 그랬는데 다시 결국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도시재생이니 핫플레이스 환이 다 있었는데 결국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에 열정도 마을이라던가 뭔가 있었고 성수동도 그랬고 가로수길에 그랬고 하는데 결국 도시재생이니 핫플레이스니는 세계적인 또는 국내적인 부동산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부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의미는 크게 없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에 여의도를 살짝 걸어 다니면서 광장 아파트도 재건축하는구나 보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문제가 아니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현실론에 가깝고 문헌학자 입장에서는 기록을 좀 더 잘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걸 왜 못해왔냐면은 기록한다면 자꾸 보존하자 그래요. 이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개발을 주체해서는 그거 싫어하죠. 한 달만 늦어져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아버려요. 접근을.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아쉬운 거예요. 저는 보존에 관심은 크게 없고 기록은 하자는 입장인데 최근에 모 아파트도 재건축하는데 문서 눈으로만 보라고. 왜냐면은 괜히 문서 있다고 보존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리고 괜히 트집 잡을까봐. 한국은 기록 남기면 트집 잡는 문화거든요. 누구 책임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러려면 너무 심하게 보존이니 뭐 재생이니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무슨 뭐 35층 층고 제한 이런 거 필요 없고 당장 저 앞에 보이는 저 국회 사당 때문에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다고 이쪽을 다 낮춰버렸잖아요. 서여의도는 아예 높이 제한이 있죠. 그 유명한 도시계획가인 손정복 선생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저 볼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고. 원래 이 전체를 맨하탄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뭐라고 지금 이 개발을 멈춰버리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뷰가 여기죠. 선진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가 정치를 좌우해야죠. 근데 한국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경제 파트가 정치 파트를 뛰어넘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세계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따라 뭐 개발론과 보존론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이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서 개발이 될지 보존이 될지에 대한 얘기라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계속 보존의 형태로 갈 것 같으세요? 그것도 양극화죠. 기본적으로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많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잘 보여주듯이 여전히 정부 주도로 가게 될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의 개발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파트의 동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가능한 데가 부산 같은 데죠. 근데 거기서도 자꾸 뒤엎 엎어지고 하는 게 힘이 좀 딸려요.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정도까지만 부산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 광역시 정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대규모의 택지 개발 이런 게 민간 파트의 힘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파트가 하려고 그러면은 보상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은 정부가 들어가야 공시지가 얘기 나오고 하면서 거의 강제 수용을 하잖아요. 공산주의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섹터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서울 수도권 지역은 다른 거죠. 많은 경우는 민간 파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파트 집값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 차원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큰 차이가 보여요. 다니다 보면. 그게 다른 지역들이 수도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부러움을 갖는 근본이죠. 지금 뭐 양극화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집값이라든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지역 간의 양극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진다고요? 저는 결국은 그 세 개의 메가시티로 재편될 거고 집중될 거고, 용인이 있다고 할 때 경기도 용인시 용인 전체가 다 개발된다 보진 않아요. 용인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잖아요. 처인구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지, 기흥은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는 핵심 지역이고 따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나 행정가들이 말하는 식으로 도시끼리 붙은 식으로 개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교통망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약간 거미줄이나 피자 조각 모양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개발도 편향될 것이다. 교통망의 어떤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말하자면 말씀이시죠? 교통지리학적으로 연담화가 그렇게 일어날 거지 도시끼리 붙는 식으로는 안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망을 따라서 개발도 계속 집중될 것이다. 그 형태로 결국은 3대 메가시티가 구축될 거고 8개 정도의 소건역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머지 지역은 안타깝지만 국가나 그 지역들이 의도적으로 개발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개발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국가나 지방 단체들이 개발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 하더라도 한계가 클 것이다. 전국의 혁신도시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 걸 느껴요. 정부 기관이 하나 와야 조금 인구가 늘거나 활성이 생기고, 안 오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인위적인 거고, 그리고 한 지역을 몰아준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 간에 경계에 지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은 딱 그대로 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원래 도심들은 인구 다 뺏기고 있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무지불식간에 이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좀 컸습니다. 도시개발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강남의 개발도 안보 때문에 그렇고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이 부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것은 안보가 중요하다, 지켜야 한다는 거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안보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남 개발, 행정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권, 임해공업단지. 전 동남권 콤비나트라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보적 요인이죠.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아니다. 북한하고의 거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탱크들이 밀고 내려올 때 자연 방어막인 저 한강이
한강이 북쪽이냐 남쪽이냐의 문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부동산 바라볼 때 원래 부동산 한 사람도 아니고 기존의 부동산 담론은 크게 세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 파트가 있고 법률 파트가 있고 토목이 있죠. 세 파트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답사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말하지 않았거나 굳이 숨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놓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보라는 거죠. 서울은 보면 저 보이는 강북이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고려 조선 식민지 시대까지 강북이 중심이다가 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이거는 6.25 전쟁 때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생사가 갈렸다라는 그 경험에서 많은 것들이 기반된다 생각해요. 도광파와 잔류파라고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북쪽에 남았다가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교훈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남쪽으로 인구를 내려보내야 된다. 서울은 10,000원이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전쟁을 치렀다가는 그 비극이 또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민간인이 많으면 전쟁을 치르는데 불편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려보내려고 했던 게 강남 개발이고. 그래서 강남 개발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강남은 나쁜 땅입니다. 전 늘 강조하죠. 침수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울퉁불퉁해요, 땅이. 그 강남역과 역삼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울퉁불퉁합니다. 좋은 강남 땅은 영등포와 천호동이죠. 적당히 언덕이라서 물도 안 넘치고 그 내부에서는 비교적 평평하고 사람 살기 좋아요. 그 두 지역 사이에 비어있는 저습지가 강남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성남 구도심인 거고. 그래서 강북 사람을 두 번에 걸쳐 남쪽으로 내려보내는데 하나가 청계천 주변에 빈민들을 내려보낸 게 성남 구도심. 그 땅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물도 부족하고 탄천. 그러니까 또 한 번 내려보낸 게 강남이에요. 똑같이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을 통해서 정부기관들을 내려보내겠다라는 목표하에 설계를 잘한 데가 여기 여의도고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보낸 데가 강남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여름 때마다 드러나고 있죠. 여의도는 침수 안 됐잖아요. 3부를 다 내려보낼 생각으로 철저하게 계획한 도시고 그리고 귀빈으로 통해서 사대문과 연결된다라는 말하자면 강북의 연장으로서 개발한 데가 여의도예요. 근데 강남은 최대한 빨리 사람을 내려보내고 강북을 두 번째 전쟁을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거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심지어 강남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강남을 개발하던 중에 땅에 선 긋고 사람 내려보내다가 70년대가 되면서 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죠.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제2전선이라는 게 두 번째 6.25 전쟁 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북한군을 파견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남한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이 박정희 정권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박정희 정권은 자체적으로 북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공업 정책을 취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창원 지역을 개발하고 더 이상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과천이나 안산 같은 도시들을 만들어내고 무조건 사람만 내려보냈더니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기 또는 폭동인 거죠. 그래서 먹거리를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안산 반월공단 개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죠. 죽어도 좋으니까 난 서울에서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수도의 이전이죠.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임시 수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실 근데 내부 문서 보면 수도 이전이에요. 그 절대 조건은 문서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제일 조건이 안보예요. 균형 발전은 전 세 번째 순위쯤에 나옵니다. 조건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MZ에서 평양보다 멀 것, 그리고 서해안에서 30-4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북한이 한포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는 위치. 그래서 대전 자운대, 계룡, 논산, 세종이 있는 거죠. 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중부권 메가시티도 얘기하는데 이 지역 핵심은 국가가 산업인 지역인 겁니다. 그거는 결국 박정희 때의 이념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개발하다 말고 상공부라든지 서울시청을 내려보내려 하다가 안 되겠고 70년대 되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더 내려보낸다. 그러면서 강남은 사실 버림받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섹터가 비교적 자유롭게 작업을 한 결과가 지금의 이 카오스 같은 강남인 거죠. 그래서 살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투자하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전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못 던져본 거예요. 스스로에게. 집을 사면 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을 구분 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는 다른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기본적인 작업인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뭐 어떤 중부에서부터 어떤 도시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홀릭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한 가지만 추가할까요? 네네. 그리고 중부권을 개발하는데 동시에 긴급한 산업들, 핵심 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도저히 북한에 가까운 곳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 여수화학단지, 광양제철, 창원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거제조선까지도 임해공업단지가 단순하게 그쪽에 정치인들이 출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북한에 멀고 유사시에 한국의 핵심 생명 라인인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 만들어진, 이것 또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안보적 요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고흥의 나로 우주기지가 만들어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카이 같은 우주산업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확장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축은 유지될 것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 안보적인 압박,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국민의 심리, 이 기량 관계를 잘 보는 게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재밌네요. 그럼 결국에는 그 서울 수도권에 대한 어떤 메가시티 논란도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중부의 메가시티, 그리고 임해산업공단에 대한 이 세 가지 축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민간 섹터가 결국 어느 쪽을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미래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강남을 보면 정말 철옹성 같은 대체 불가능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완성을 했으면은 한 90년대 중반이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강남을 대체했을 거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강남은 민간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단순하게 고층 아파트가 제일 많이 보급된 데는 광주거든요. 고층 빌딩은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아요.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서울은 규제가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는 강남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대체할 수 없다 생각해요. 광주나 세종이나 대전이나 부산이. 여전히 양극화의 현상이 서울의 강남에 그래도 수십 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거를 대체는 아니겠지만 경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지금 있는 여의도부터 저 너머에 보이는 마포와 용산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의도, 마포, 용산을 보시는군요. 영등포 전체가 아닌 여의도만. 여의도만. 흔히 어떤 사람들은 강남 4구로 용산을 말을 하는데 이쪽은 성격이 다르다 생각해요. 연담화되지 않을 거고, 여기는 용산, 마포, 여의도는 한 덩어리였고 예전부터. 여기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느냐가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 제2의 강남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여기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산역을 가보면 정말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고층 빌딩이 나무숲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섰더라고요. 더 들어서야죠. 앞으로 더요. 항상 용산역 서쪽에 정비창 구역은 텅 비었잖아요. 미개발 지역이죠.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용산 공원도 중요하고요.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다양한 평형과 국평과 다양한 층고의 주거들을 공급해서 다양한 계층 계급 사람들이 용산에 몰리게 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키라 생각해요. 미개발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층 아파트만으로 덮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고층만으로 덮었을 때의 미래를 세종이 보여주겠다 생각해요. 세종은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국가가 공무원 도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연을 하고 왔는데 중상층 아래 분들이나 청년들이 살 곳이 없어요. 그럼 인구도 줍니다. 성남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100만 인구를 겨우 못 찍고 꺾였어요. 근데 서울이 미래를 갖고 싶다면 거기를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소셜 믹스가 가능한 어떤 소셜 믹스는 다양한 아닙니다. 유형. 근데 믹스를 기대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주거 유형. 다양한 유형을 박아 넣어야 다양함은 잡종 혼종에서 나오거든요. 서울도 그렇게 해서 발전한 거고, 그 혼종성을 쟁취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저는 용산 미군기지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 용산이 정말 잘 개발돼야지 어떤 서울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잘못된 사례가 서울숲이죠.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 하나, 그 아파트 사람들만을 위한 정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공원이 그렇게 넓은 게 하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공원 보려고 이동을 1시간씩 이상 해야 됩니다. 공원의 이념은 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공원이 흩어져 있는 거죠.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큰 공원이 특정한 지역에 있다 보면 그건 그 주변에 들어설
특정한 계층 계급의 사람들만을 위한 개토가 되어버린다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사유화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용산은 안 그러길 바라고 있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용산도 좀 넓잖아요. 어느 지역을 원픽으로 오세요? 그런 건 없다 생각해요. 그래요? 예. 네네. 그거는 포인트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하죠. 투자 포인트로 본다면 그-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 그건 각기 다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남도 한남대로 있고 용산 역주변부터 미군기지도 그렇고 용산 같은 경우는 각각 다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과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강남과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분은 한남으로 가실 거고 다리만 넘어가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서초가 오히려 재미가 없거든요. 좀 다양하지도 않고 상권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남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는 강남과 연관성에서 봐야 돼요. 강북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동영산으로 갈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하나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보는 분들은 서부 용산으로 오실 거고 마포나 여의도에 가까운 쪽으로. 예, 마포 쪽으로 효창공원 쪽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효창공원은 네. 조금 달라요. 좀 더 뭔가요? 거기는 개발이 좀 제약되겠죠. 효창원이라고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예, 아마 고도 제한도 있고 문화재 주변에 고도 제한이 사실은 악법이라 보는데 너무 강하게 제약하다 보니까 도시 개발을 멈춰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효창공원은 빠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숙대 쪽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쪽 라인은 또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당분간은 현재 모습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사실상 이제 아현까지 가는 그 라인인 건데 그쪽은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죠. 그리고 개발 안 될 여러 이유에서 영원히 개발 안 될 곳도 있는 것이고 아현하고 좀 구는 다르긴 하지만 북아현동 개발 상황을 좀 꾸준히 지켜보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빈 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토지주 건물주가 10%면 90%는 세입자예요. 세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 전쟁 치르듯이 밀어내버리고 아파트 지었는데 이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주택을 끌어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고 근데 그럴 정치력을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좀 회의적이라서 그게 결국은 맞물려서 개발의 제약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어느 정도 1등, 2등 다 다르죠.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뭔가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때 강남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용산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저 해운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남도 뭐 압구정이냐 반포냐 아니면 어떤 그 밑에 있는 뭐 대치라든지 여러 지역이 좀 나뉘잖아요. 강남 3구의 권력축이 좀 바뀌고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재건축의 때를 서초구가 잘 잡았다 생각하는 거라 송파구 쪽이 여러 가지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게 있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사람들은 반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초구 쪽에 그쪽은 오래 살아서 좀 애착도 있습니다만 저는 강남의 미래는 송파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남의 조건이 몇 개 있거든요. 택지 개발 그리고 고층 아파트 그게 하나고 하나는 수변뷰 특히 호수 호수는 없으면 안 됩니다. 일산호수공원도 원래 없던 호수인 거 아세요? 없던 거예요. 공간이 비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 채운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부터 한강까지 운하도시를 만들고 그랬어요. T자로. 원래 한국 최초의 운하도시는 일산이 될 뻔했습니다. 그랬다가 군사적인 이유에서 그 T자의 세로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의 한류월드니 장항주 개발은 30년 전에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형은 말씀하신 석촌호수죠. 강을 끊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전 석촌호수 개발할 때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한양쇼핑이라고 있었죠. 그거를 재건축한 게 롯데죠. 대형 쇼핑몰.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간 거는 서초구도 아니고 강남구도 아니고 송파구에서 완성됐어요. 근데 이 모델이 지금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어서 전 그거를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 부릅니다. 강남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을 말을 하는데 하나는 확장 강남.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사람들은 은평구나 강북구나 금천구보다는 분당이나 판교, 동탄 사람들과도 동질감이 커요. 이게 확장 강남, 연남화되고 있는 강남. 하나는 송파구에서 완성된 강남적 삶의 양식. 이거는 이제 월경 형태로 전국에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봤을 때는 송파나 서초구에 아파트든지 오피스 빌딩을 하나 사는 게 맞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서초나 송파 이쪽이 오히려 확장 강남적 생활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파. 네. 그 완성된 데가 송파구인 거죠. 특히 잠실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나서 V자 반등에 성공한 지역이 또 이런 성파나 반포
이제 압구정 이런 쪽이더라고요. 양극화는 심화되는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심화될수록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로또방이 많아요. 그 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점집이 많았고 요즘에 로또방이 많습니다. 약간 이제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저기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락이 잘못 전달됐는데 백성들은 그거라도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은. 한동안은 점집이었고 그게 지금 로또인 거죠. 결국엔 뭐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양극화의 이런 문제는 지역 간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배합하실 수 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경제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서울의 어떤 지역을 확장을 좀 하면서 메가시티라는 논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방안으로서의 메가시티 정말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로 시끄럽죠. 일산 살고 있는데 그쪽도 난립니다. 포함시켜달라고? 이 논쟁들의 배경에 있는 거는 경기 북도를 새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기도를 분할하면서. 근데 경기 북도가 이미지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라 굳이 말하자면 약간 어두운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전 물론 북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에 하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그 이미지 때문에 북도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서울로 갈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도시가 면적적으로 커지는 거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양재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하게 서울 시민들만이 만들어낸 상권일까요? 아니겠죠. 가보면 광역버스를 타려고 수많은 줄이 서 있잖아요. 사당역이 그렇고 여의도 당산이 그렇고 경기도민들도 아울러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이 넓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연담화만 돼 있어도 그런 도시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행정은 서로 별도로 유지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죠. 네네, 협력하면서 이제 연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메가시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유엔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메가시티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꺾인 건 아실 거고 그러므로 1,000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기계적인 논리를 생각하고 서울에 1,000만 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는데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티고 경기도에 집을 구한 게 지금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고 서울 인구는 줄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이런 데를 미래로 보십니까? 거기 메가시티거든요. 1,000만 넘고 일주일에 몇만 명씩 올라와요. 지방에서 다카로. 그러니까 저는 다카의 미래를 물론 밝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미래가 다카나 델리 같은 것이냐는 거죠. 도시의 인구가 1,000만이 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또는 도시의 인구가 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는 정치가나 행정가의 논리인 거죠. 본인들 자리가 늘어나거든요. 1,000만 넘고 하면. 그 논리인 거지. 시민들은 면적이 넓어지든 안 넓어지든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거고 수원 출퇴근하시는 겁니다. 무관한 논리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할 거로 예측해요. 그러니까 김포는 어떻다, 고향은 어떻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있는 건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출근해서 나하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고향 같은 경우도 일산 신도시나 또는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서울 사람들이 옮겨가 사는 월경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 의견이 과연 서울 편이 찬성일까요? 제가 아는 한 아닙니다. 네, 김포가 너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넓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미 여론조사 많이 했죠. 반대가 높아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일산 살고 김포 한강 살지만 난 서울 사람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울 편입을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침묵하는 농촌 김포구 시절부터 사람이 있는 거고 농촌 고양구 시절부터 사람이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대문 지역하고 강남 지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상상력에 제약이 생긴 결과가 지금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입하려면은 지금 김포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95년 때 한번 대투표를 했거든요. 도시적 농촌 지역이 많이 통합됐어요. 그때 통합을 못했거나 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또는 부산 주변의 김해와 양산 이런 데도 그렇고
한번 정리하긴 해야 돼요. 강제로 통합시키자가 아니라 여론을 좀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은 그런 논리를 추동시켜갈 만한 원동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땐 저출산 이제 인구 감소 시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도 감소를 하는데 이런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메가시티 같은 여러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방 소멸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경상도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경주와 상주. 대표 도시여서 그래요. 그럼 경주, 상주가 그런 위치인가요? 구미, 울산, 포항, 부산 같은 도시가 그 당시 대장 도시였을까요? 전주, 나주, 전라도, 강릉, 원주, 강원도, 춘천이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도시는 늘 소멸하고 인구는 재배치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구 감소 문제를 국경 안에서만 보시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죠. 전라북도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이민을 받을 수 있는 비자권을 도지사한테 달라고. 국내에서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이민에는 대단한 혼란이 따를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한국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소멸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혼란을 겪어가면서 인구 감소를 중단시키는 길을 택할 것이냐는 거는 역시 정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는 혼종이 미래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용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민을 안 된다 생각하고 좀 전제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애꿎은 가임기 여성들만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살 분위기는 안 만들어 놓고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민이라는 해결책은 저는 대단히 유력한 해결책이고 처음 가는 길도 아니고 수많은 국가들이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라서 언제까지나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20, 30년이면 끝나요.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앞다투어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경쟁 중이거든요. 이민의 문제가 국적을 줘야 한다는 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제약을 주되 최소한의 생존 권리는 보장해 주는 정도로. 그게 꽤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이 그때도 매력적인 이민 국가로 남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이미 한국은 이민 국가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답사할 때 포인트 중 하나가 로또방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5일장에서 아시아마트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아, 그래요? 동남아뿐 아니라 서남아시아 분들까지 이미 한국의 많은 도시들은 이민자가 왔기 때문에 부활한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김해 원도심, 감곡 지역 또는 안산 이런 곳들은 이민자가 도시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이민자가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갈 정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2022년, 23년에 특히 빌딩 가격이, 오피스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기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못 들어와서 인건비가 올라서 건물을 못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정도예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 국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대도시 핵심에 살고 있는 리더들이 본인들이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미국 같은 데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온 바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상력에 한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제약이 생기는데 이미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됐고 유엔 기준에 봤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민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다인종 국가의 이민 국가고 그리고 어떤 메가시티 논란에서부터 지방 소멸을 걱정하기보단 당연히 도시가 탄생하면서 소멸하는 당연한 결과 중에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그래도 여전히 밝구나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됐는데 맞는 건가요? 미래가 언제나 밝은 방향으로 나가진 않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넘어야 할 허들이 있죠. 어떤 거죠? 외부 자극이 좀 세게 다시 와야 되는데 한국이 발전했던 거는 DNA가 우세서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과 전쟁을 하고 체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연하게도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공한 게 있죠. 그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의 핵심 거였죠. 남한과 북한은 모든 게 동일한데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약간 느슨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럴 때 이제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게 한미 FTA였고, 그리고 IMF라고 하는 굉장한 비극이 한국의 체제를 개선시키면서 일본을 따라가다가 일본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됐어요. 한국의 체제를 미국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용지마란 말이잖아요. 그게 한국에 맞는다 생각해요. 비극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근데 한국이 한동안 그게 없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근미래에 올 위기적 낙관적 상황은 아마도 이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도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 뭐 이게 올바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대립 과정이 어떤 전 세계적인 혼란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국가 간의 어떤 대립 과정이 좀 계속 펼쳐지게 되면 무역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한국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미국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편승을 빨리 한 거고,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중국과 무역을 잘해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그게 끝나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의 기본 틀은 자유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공산체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안 끝났었고, 다른 선진국 지역에서는 냉전이 끝났다가 신냉전이 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정재계에서 일관되게 말하죠.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이익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미국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일 동맹이 그렇게 강할 때에도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살짝 도전을 했다가 열심히 얻어맞고 결국은 철저하게 항복을 했어요. 한국은 어느 속에 살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그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카이 등이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죠. 폴란드 등에.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가 이제 혈맹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창원, 고흥, 순천 지역이 경제적인 부활의 기능을 잡았죠. 기회를 잡았죠. 예전에 공업벨트였다가 이제 방위산업벨트로서 뜨고 있는 것이고, 안보 문제는 한국의 경제나 도시 발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 질서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반도체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 미래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한국이 만약에 반도체 수출을 좀 하겠다고 중국 편에 서겠다? 이거는 한국이 지난 80년간 해왔던 발전을 이제 안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거를 입장을 취해오려고 했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되게 현명하게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뻔히 속이 보이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그간은 용서해왔지만 이제는 그 입지가 끝났어요. 그거는 지난번 트럼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핵심 관계자들은 꾸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박쥐 전략은 안 통하니까 빨리 선을 정하라고. 뭐 양극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아파트 값이 오를 지역이 있고 오르지 않고 정체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는 이런 전략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전 당연히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무주택자라서 그럽니다만 집은 있는 게 좋고 거기부터 투자가 들어가야죠. 근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상태로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보수적이라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이제 고민할 게 많죠. 그리고 오를 곳과 안 오를 곳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저는 세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다녀왔지만 그쪽에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택지지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위쪽도 북쪽에도 거기는 좀 세종시가 할 수 없는 거라서 국가 사업을 하는 거라 세종시 고민은 그겁니다. 본인 시에는 땅인데 본인이 개발 계획을 잘 못 세워요. 다 LH가 세우고 국가가 세워요. 그리고 어느 기관이 들어오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궁 들어오면 뜨는 거고 아니면 멈추고. 그리고 한동안 세종 아파트가 생긴 다음에 다 비싸잖아요, 하나같이. 그러다 보니까 청주, 공주, 대전에 중산층들, 특히 은퇴한 노년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구 흡수가 끝났습니다, 대충. 근데 주변 지역들은 안심하고 있고 세종은 인구 안 는다고 답답해하고 있는. 근데 한번 아파트를 짓거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지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강남도 저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 강남이 전부 아파트 단지일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의 착각입니다. 강남은 빌라가 참 많아요. 다세대도 많고. 그러니까 다세대들이 수없이 있는 거를 아파트가 감싸고 있는 형국이 사실 강남이죠. 그러니까 강남은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으로 집 새로 짓겠다는데 뭘 그렇게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저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빼낼 것. 이번에 압구정 현대 재건축 관련 안들을 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공공기업 더해도 좋으니까 하여간 임대주택은 안 만들고 싶다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막아내는 거는 정치권과 행정가들의 힘이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임대주택 확보가 어떤 주거복지의 또 핵심 일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양성의 그거는 다양성 확보고 그 도시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네네.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 GTX 관련해 가지고 GTX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지대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생각보다는 그 좀 과하게 조금 기대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GTX의 미래를 묻거든. 예를 들어 저 김포공항역을 보게하라고. 서해서 김포공항역 타보셨어요? 한참 들어가죠?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에스컬레이터 고장난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래입니다. GTX가 원래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부터 서울 핵심 지역으로 빠르게 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채단성이 안 나오니까 기존 선로를 같이 쓰기로 했어요. 병용을. 근데 앞에 수많은 KTX, SRT가 있지 않겠습니까? GTX는 후순위입니다. 먼저 보내는 순서에서. 밀릴 겁니다. 그리고 GTX B죠. 송도부터 서울 핵심 지역까지. 거기는 정말 새로 뚫었어요. 거기는 예상했던 속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역 지금 공사가 난리 났죠. 언제 개통될지 모르죠. 뭐 GTX는 환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금도 그렇게 싸지 않을 겁니다.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니라 철도입니다. 도시철도가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동남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럼 창원부터 김해 핵심 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쪽 지역 부동산 분들이 약간 장난을 치는 게 도시철도라고 딱 그냥 띡 하면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 철도입니다. 이용 편의도가 완전히 다르죠. 금액도 다르고 네. 예약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근본적 차이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부동산 업자들이 약간 장난을 치고 있다 거기서. GTX는 뭐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울의 유입, 서울의 어떤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교통망으로 봐야죠. 꼭 GTX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각종 전철 계획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도. 서울로의 유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은 지금 그 여러 형태로 규제를 걸어놓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로 가는 거고 경기도 내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봐야 돼요. 서울로만 다 몰린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양성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살면서 서울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만 문제라고 때리는 것도 저는 이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생각해요. 경기도 바깥에 강원도나 충남 지역 또는 충북 일부 지역도 제가 말하는 대서울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산, 천안, 충북 오송, 청주에 또는 춘천, 원주 일부 지역들. 이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지역과의 문제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서울을 때려야 된다. 이런 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 행정 섹터에서 얘기인 거고 시민 생활의 방식은 좀 다르게 흘러간다.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는 살 곳을 고르시든 구입할 곳을 고르든 또는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든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러려면 좀 한 번이라도 가보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위성사진이라도 켜놓고 늘 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 어떤 교통망의 핵심, 저는 이제 그런 지역을 핵심 지역이다라고 좀 명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서울에서도 전체다가 오르는 게 아닌 핵심 지역, 그리고 경기도, 뭐 지금 말씀해서 오송에서부터 뭐 청주에서부터 세종까지 가는 어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선호되는 어떤 지역에 대한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나머지 지역은 좀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생애주기다라는 거죠. 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는데 인위적으로 살릴 수 없을 겁니다. 잠깐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전 소재동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시 부동산 붐이 불면 재건축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애주기상 부동산의 붐은 또 오는 건가요? 예, 전 당연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큰 나라라서
집중된 형태로 또 재편되는 중이라 네. 우상향으로 할 거라 생각합니다. 핵심 지역들은. 근데 저는 한국의 핵심 지역은 특히 강남 지역은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 생각해요. 아직 해외 부동산 투자가들한테 덜 열린 시장이라 폐쇄적 시장이라서 사실 도쿄나 런던, 뉴욕 부동산 가격이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만의 가격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아직 덜 열린 시장이죠. 자, 이제 그 핵심 지역들은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예. 그리고 그건 상당히 국내에 많은 수요하고는 괴리된 상태로 갈 거로 예상해요. 네.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엄청 높은데 앞으로 더 차별화가 더 펼쳐진다고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거고 국제화의 당연한 흐름인 거죠. 지금 어떤 경제 흐름상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사야 될지, 사면 어느 지역에 사야 될지, 아니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어떤 판단들을 거시경제 상황에서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 많이 오셨지 않겠습니까? 대전제는 집을 샀으니까 내 집은 올라야 해라는 당위성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는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한국은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집을 사면 그때가 적정가입니다. 적정가인 겁니다. 저는 그게 기본적인 거고,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에 더 떨어져서 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투자가 실패한 것인 건데, 근데 내가 살 집을 거주하고 싶은 집을 산 거라서 그건 적정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고도 성장기의 오래된 습관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습관을 버릴 때가 되었다. 오래된 버릇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들로 있겠죠. 있습니다. 보면 보이는데 그런 지역들은 굳이 제 말씀을 안 들으셔도 통계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기존 말씀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수많은 지역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결국 어떤 지역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가 또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곽의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 살림집을 차리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토지의 가치는 또 불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시 문헌학자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발로 뛴 어떤 도시 역사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실 거죠?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뷰가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